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에스키모라고도 불리는 이누이트족은 늑대를 사냥할 때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날카로운 칼날에 동물의 피를 여러 겹으로 발라서 얼리고 그걸 눈밭에 꽂아둡니다. 피 냄새를 맡고 다가온 늑대가 얼어붙은 피를 핥기 시작하죠. 늑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칼날에 혀를 베이게 됩니다. 차가운 칼날에 혀가 마비된 늑대는 그게 자신의 피인 줄도 모르고 칼날을 핥는데 열중하게 됩니다. 이후 늑대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서서히 죽어가죠. 인간에게는 동물의 욕망과 본능을 이용한 창의적인 사냥법이지만 늑대에게는 욕망과 본능이 자신을 죽음으로 이끄는 자기 파괴의 순간입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그 욕망과 본능을 바탕으로 유혹하는 것이 도처에 널려 있죠.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파괴에 이르기도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도 끊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이기에 동물과 같은 욕망이 있지만 인간이기에 동물과는 다른 자기 통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월 1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시 7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벌써 출석하신 여러분 임근재님, 박진호님, 6672님, 7922님 감사합니다. 자, 경제 상식 퀴즈도 바로 나갑니다. 지금 이맘때 직장인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데요. 네 글자입니다. 자, 2025년이 시작된 지 보름 정도가 지났는데요. 직장인들에겐 아직 2024년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걸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1년 동안의 근로소득세가 넘었는지 아니면 모자랐는지 다음 연도 초에 다시 계산하는, 다시 정산하는 일이죠. 돈이 좀 환급돼서 들어오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데요. 반대로 그동안 내가 번 것보다 세금을 좀 덜 냈다라고 하면은 세금을 더 내야 하기도 합니다. 국세청에서 그 공제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 서비스를 내놓기도 하는데요. 그 최종 확정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의 세금을 다시 정산해보는 절차. 네 글자로 정답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열려 있고요. 이번 주까지 읽어드리는 모든 분들께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빠지지 않네요. 이런 문자 글이 장영숙님 아침마다 주옥 같은 오프닝 멘트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보내주셨는데요. 성공예감 오프닝 멘트를 모아서 책으로 엮은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이 책도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있죠. 하루에 2분씩 추첨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머리에 책 신청 달아서 사연 주시면 됩니다. 또 많은 검색도 부탁드리고요. 설 선물하기 참 좋은 책입니다. 예, 내 인생을 바꾼 하루 한 장. 자, 실시간 방송 상황 KBS 콩 또 유튜브로 스튜디오도 함께 만나보시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알고란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밤사이에 미국의 물가 지표가 나왔어요. 네, 어제 밤에 아마 요 지표 기다리느라고 잠을 좀 늦게 주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 영향이 크니까요. 네, 내가 들고 있는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까 다행히 2.9% 나왔습니다. 3월 연속 상승세이긴 했지만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2.9% 이거 좋아야 되나 싫어야 되나 약간 애매하실 때는 시장 예상치보다 어땠나 이걸 보시는 게 제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시장 예상치가요 전문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3% 웃돌고요. 특히나 이걸 봤더니 에너지 가격이 2.6% 오른 게 전체 물가지수 상승분의 40% 기여했어요. 휘발유 가격 상승률이 4.4%였고요. 근데 여기서 아까 시장이 환호한 거는 제가 에너지 가격 오른 게 물가지수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변동성이 큽니다. 에너지와 식품이요. 그렇죠. 요걸 빼고 그냥 평균적으로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를 보는 게 바로 근원 CPI죠. 요게 1년 전보다 3.2%, 지난달보다 0.2% 각각 올랐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근원 CPI가 예상치를 각각 0.1%포인트 밑돌았습니다. 예상한 것보다는 덜 올랐네라고 하니까 시장이 반응한 거죠. 주거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네. 에너지 제외한 서비스 물가가 12월에 4.4% 올랐어요. 이게 코로나 이전 2015년에서 2015년 평균치를 보면 3%거든요. 그걸 좀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 앞서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느꼈을 텐데 생각보다 자산 가격이 다 좀 주춤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질 않는 겁니다. 고용은 예상 밖으로 탄탄합니다. 네. 이러니까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 사실 12월에 발표한 점도표를 보자면 올해 2번이나 한다고 네. 했거든요. 그런데 월가에서는 이러다가 아예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일각에서는 혹시 올리는 거 아니야?까지는 얘기가 나왔어요. 또 당연하게도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 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이거는 물가를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는 정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시장이 걱정을 했었고 증시도 하락을 했었는데 어제 발표된 이제 CPI 보니까 괜찮네,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네라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증시 반응도 좋았어요. 네, 나스닥이 2.45% 급등했고 S&P 500도 1.8% 급등했죠. 우리 증시도 오늘 출발 상황 좋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이 1.37%, 1.53%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주 삼성전자도 오르고 있습니다. 54,400원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참고로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시장의 예상은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다. 거의 이제 팽팽하던데 네. 하는 금통위에서 금리 결정 나오면 저희도 또 속보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정부가 가상자산도 주식처럼 공시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네, 그 가상자산 관련돼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이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융위원회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 이런 네. 위원회 조직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서 가상자산위원회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지난해. 어제 2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됐습니다. 네. 이 위원회에서요 가상자산 관련된 여러 규제안들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라고 보니까 이 가상자산 상장 기준과 절차를 금융당국이 규제로 관리하고 자본시장 공시에 준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실제로 뭐가 도입된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본 전제 조건은 가상자산도 자본시장과 비슷하다. 자본시장에 있는 규제를 들여오자라는 거죠. 사실 지금 상태로 보자면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어떤 코인을 상장할지를 정합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규제 당국이 좀 관리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이게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규율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을 보니까요. 상장 기간이 채 2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그만큼 부실 코인 상장이 많았다라는 얘기로도 볼 수 있죠. 2018년에서 지난해 8월까지 보니까 상장 폐지된 코인이 517개 너무 많죠. 종류가요? 네네. 500개가 넘어요. 종류가. 네, 맞습니다. 상장 기간이 2년 미만인 암호화폐가 386개. 전체의 75%, 그러니까 4분의 3 정도가 상장 기간이 2년도 지나지 않아서 상장 폐지됐다는 거죠. 네 종류 중에 3종류는 네, 맞습니다. 2년도 안 돼서 상폐되더라. 게다가 이런 이제 코인들 보면은 시세 흐름이 살짝 수상합니다. 정확히 뭐가 개입된지는 알 수 없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게 가격 등락률이 이게 그 코인 시장이 24시간 거래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승률을 증권시장처럼 전날 대비 얼마 올랐다. 이렇게 표시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업비트 기준으로 증권시장 오픈 시간인 9시에 맞춰가지고 이 상승률을 초기화합니다. 근데 그 초기화하는 네. 그 초기화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갑자기 가격이 크게 올랐다가 갑자기 확 빠지고. 근데 그 시간에 무슨 이슈가 있냐? 없어요. 그냥 그 시간에 좀 오른 것처럼 보여야 또 사람들이 맞습니다. 따라붙으니까.
그런 이제 의심이 있죠. 아, 이거 시세 조작 있는 거 아니야? 요런 식의 약간 문제점들이 많이 나니까 이 부실 코인 상장을 원천적으로 막자라는 얘기가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오간 거죠.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성공예감 코인을 발행을 맞습니다. 한다. 민간 거래소 한 곳만 설득을 해서 어디에다 상장시키죠. 상장시키고 네. 우리 이번에 청취율 대박 났습니다 하면 막 오를 것 같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현행으로는.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아예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앞으로 그러면 네. 감독 당국의 규제를 더 받게 되면 맞습니다. 신규 상장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까? 코인 같은 것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을 거고요. 감독 당국이 들여다본다라는 얘기는 기존보다 약간 기준이 좀 약간 높아진다. 그러니까 문턱이 상장 문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규제 수준 맞추지 못하면 국내 코인 상장하는 게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상장된 코인들 있잖아요. 요거는 아마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그 상장 기준을 이제 판단한 다음에 상장 기준에 못 미치면 아마 또 시장에서 퇴출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이제 또 명이 있으면 암이 있잖아요. 네. 규제 강화해가지고 좋은 코인만 상장한다.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내에서 이게 공시 규제가 글로벌로 없어요. 네. 근데 만약에 국내에서만 공시 규제 강화하면 투자자들이 새로 나온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런 신규 코인들은 국내 거래소 상장을 꺼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국내 거래소 상장이 안 되면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될 거잖아요. 네. 그럼 국내 투자들은 이 코인 살려고 국내 거래소로 가는 게 아니라 해외 거래소로 나가죠. 그래서 이게 자금 유출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해외 거래소로 나가는 것도 손바닥 안에서 다 가능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또 반론은 뭐냐면 업계에서는 근데 공시 규제를 강화한다고 제가 네. 앞서 말씀드린 시세 조정 있잖아요. 이게 막아지느냐? 이게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죠. 또 거래는 상장과 또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가상자산위원회가 검토 중이다라고 하니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해외 여행 수요가 급증했다고요. 많을 것 같아요. 연휴가 워낙 길어졌다 보니까 예. 그 마이 리얼 트립이라는 곳의 여행 플랫폼이거든요. 여기를 봤더니 설날 연휴 해외 항공권 예약이 지난해 연휴와 비교해서 약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와. 동남아 4배 늘었고요. 일본 1.5배, 그 외 지역도 평균 1에서 한 1.5배 늘었습니다. 패키지 여행 수요 역시 긴 수요일로 총 예약량이 증가를 했고요. 지역별로 보자면 역시 일본, 베트남 비중이 컸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건 유럽은 좀 장거리 여행지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수요도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요. 이게 지금까지 최근까지 집계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설 명절 연휴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요. 신규 예약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7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만 어차피 해외여행 멀리 갈 사람들에게는 27일은 그냥 연차 내는 날로 인식이 됐었을 것 같고요. 갑자기 알아보는 분들도 있겠죠. 또 환율이 많이 올라서 해외여행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 같다 그래서 해외여행이 많이 안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갈 네. 사람은 나간다. 근데 요 연휴 그 통계와는 별도로 지난해 해외여행 나간 떠난 여행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되찾았습니다. 지난해 국제선 여객 수가요. 8,930만 명이에요. 네. 전년 동기에서 30.1% 증가했거든요. 역대 최다 여행객 수 기록했던 게 2019년에 9,09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가 8,930만 명이잖아요. 네. 이 추세대로라면 아마 19년에 기록한 역대 최다 올해 갱신할 것 같습니다. 또 여행 수지는 적자의 연속. 근데 또 이 긴 연휴에 뭐 그래도 열심히 일하신 분들 좀 쉬다 오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연휴에도 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뭐 유통 외식업의 특수성인데요. 예. 이분들이 일해야지 또 그걸 즐긴다고 해야 되나? 편의를 보는 분들도 네. 있으니까요. 알바 수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바 수요 느는 건 좋은데 연휴 근로자 처우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라서 특히 이때 알바하시는 분들 보면 어쩔 수 없는 근무를 선택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정책적 지원, 업계 배려 절실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바 천국이라는 구인구직 포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3명 중 2명이 이 명절에도 일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이 희망하는 평균 시급은 한 12,500원 정도가 된다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직자들이 이제 알바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급여. 네. 근무 조건보다는 급여가 75%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또 이제 공휴일이니까 공휴일에 일을 하면 또 이제 시급도
1급도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명절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기사 있습니다. 차례상 비용. 네. 올해는 차례상 비용 얼마 듭니까? 평균 20만 3,349원. 작년보다 3.9% 올랐고요. 제가 이 명절 때면 차례상 비용 나올 때마다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릴 때 보면 떨어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 한국농식품 유통공사 AT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성수 품목 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왜 전해드리냐면 이 차례상 조사할 때 저는 의문이 왜 4인 가족 기준인지. 4인 가족이 아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족 그 단위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4인 가족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과거에는 품목도 28개를 했어요. 이것도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 차례상 올라가는 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요즘 또 간소화하고 네,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24개 품목으로 간소화해서 가격 조사를 한 결과 그래도 올랐다라고 합니다. 20만 3,349원으로요. 그리고 이런 보도 나오면 항상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 대형 마트보다 전통시장이 싸다. 네. 전통시장에서 준비하는 비용이 역시나 14% 저렴한 것으로 나왔으니까요. 전통시장 구매를 좀 고려해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나온 조언이 뭐였냐면 설이 임박해서 성수품 구매하는 것보다는 좀 미리 사는 게 더 알뜰한 장보기가 된다라고 조언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 알뜰한 거. 알뜰폰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10,000원대 5G 요금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네, 이 도매 제공 의무 사업자 이 알뜰폰 사업자들한테 이 도매가로 이게 넘기는 거잖아요. 이 망 사용 비용을 그게 지금 알뜰폰 20기가 상품의 경우에는 2만 원대 초중반이에요. 네. 그런데 정부가 이거 기본 도매 대가를 한 36% 낮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사에게 알뜰폰 사업자가 망을 빌리는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주겠다. 네, 요걸 낮추면 아무래도 10,000원대 상품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그런 거는 하는데 이제 정부의 예상. 정부 예상인데 네. 실제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Y스트릿에서 밝은 눈과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와이즈 부스터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글자인데요.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정부가 먼저 떼가죠. 그리고 1년치를 한꺼번에 모아서 다시 정산을 하는 것 해서 직장인들이 1월에 하는 것, 그 4글자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0688님 소득공제입니다 라고 오답을 보내셨어요. 예, 소득공제 아니고요. 근데 자영업자시군요. 예, 자영업 하신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직장인들이 하는 시기랑 다르시니까 좀 헷갈리실 수는 있죠. 6672님 어제 15일에 했습니다. 환급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열렸고 20일부터는 그 최종 확정된 데이터들이 열린다고 하죠. 헷갈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국세청 지난 5년간 자료를 보면요. 이걸 통해서 직장인 10명 중에 2명은 세금을 추가로 냈다라고 합니다. 물론 약간 좀 조삼모사이긴 합니다. 먼저 많이 떼갔으면 나중에 돌려받는 거고 좀 덜 냈으면 더 내는 거고요. 6015님 올해 중학교 올라가는데요. 오늘 부모님 가게에서 일 도와드리면서 잠깐 쉬는 시간에 엄마가 정답을 알려줘서 보내봅니다라고. 멋진 어린이네요. 이제 청소년이 되는구나. 훌륭합니다. 저 어릴 때도 생각이 나네요. 정답 4글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상식을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역발상 경제 시간입니다. 동업을 하면 끝이
좋지 않다. 동업하면 망한다. 결국 적이 된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역발상 경제의 전호겸입니다. 진짜 동업을 하면 그렇게 끝이 안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이제 동업하지 말아라, 보증 서지 마라, 이거 뭐 한 번쯤 다 들어보잖아요. 어르신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그렇죠. 심지어 뭐 동업상구라고 해서 동업하면 원수가 된다, 이런 사자성어도 있더라고요. 동업 상구. 예.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업은 의견 충돌이나 이익 분배 문제로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데요. 네. 하지만 이제 데이터를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죠. 이제 중소기업청이 2015년에 발표한 창업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네. 동업은 생각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모델이었습니다. 오. 이 조사는 2013년에 창업한 전국 189만 개 사업체 중에서 6천 곳을 뽑아 심층 인터뷰한 결과인데요. 몇 가지 눈에 띄는 수치를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초기 투자금사 차이가 큰데요. 동업의 초기 투자금은 평균 3억 5천만 원으로 1인 창업에 2억 4천만 원보다 1억 원 이상 많았습니다. 반면 부채는 동업이 2억 3천만 원으로 1인 창업에 2억 7천만 원보다 약 3,500만 원 이상 많았고요. 적었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창업 비용과 부채를 1인당으로 나눴을 텐데요. 동업의 1인당 창업 비용은 1억 2천만 원, 부채는 8천만 원 수준으로 각각 1인 창업의 절반 혹은 그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같이 하면 좀 같이 보탤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수익 면에서도 이제 동업이 우위로 보였는데요. 동업은 평균 영업이익은 4억 8천만 원으로 1인 창업의 4억 2천만 원보다 약 15% 높았고요. 고용 효과도 더 컸습니다. 네네네. 동업 사업체의 고용 직원 수는 평균 3.7명으로 1인 사업체의 3.2명보다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면 자본금 증대, 부채 감소, 영업이익 증대, 고용 창출 측면에서 봤을 때 1인 창업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뭔가 정량적으로는 혼자 하는 것보다 동업하는 게 더 좋다라고 맞습니다. 나오는 건데.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죠. 근데 왜 가족끼리도 동업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참 이거 관련돼서 2015년에 현대경제연구원이 진행한 창업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도 이런 인식이 잘 드러나는데요. 예.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라는 의견이 국민의 71%가 공감했고요. 더 나아가서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개인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질문에 무려 92%가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의 10명 중 9명 이상은 사업이 실패하면 다음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4명 중 3명 이상이 단독 창업을 선호한대요. 그러니까 동업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 결과 창업 형태로 단독 창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무려 86%에 달했습니다. 네. 반면 동업을 한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3%에 불과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동업은 아무래도 돈뿐만 아니라 관계도 개입되고 또 일일에서 부담되는 면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동업하다 보면 노력과 투자에 대해서 보상을 나눠야 되는데 이걸 어느 기준으로 할지 좀 애매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망했을 때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동업을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아까 둘이 같이 하면은 자본금이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아무래도 돈이 좀 부족한 젊은 세대가 동업을 선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그럴까요? 맞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연령대별로 동업에 대한 선호도가 확연히 차이가 났는데요. 그러니까 50대 이상은 동업 선호도가 고작 4%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40대는 6%, 30대는 15%, 20대에서 확 올라가서 20%였죠. 젊을수록 동업을 선호한다. 맞습니다. 젊을수록 동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나이만 그런 게 아니라 직업별로도 좀 동업 선호도가 극명히 갈렸는데요. 자영업자는 96%가 단독 창업을 선호했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동업 선호도가 4%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네. 자영업은 거의 동업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자영업의 특성상 이제 수익 배분 문제도 있고 책임 소재가 복잡해진 게 좀 복잡하니까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사무직은 84%, 영업 서비스직은 77%, 학생들은 74%가 역시 단독 창업을 선호했지만 전문직은 동업과 단독 창업 선호도가 50도를 딱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문직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동업을 통해서 서로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으니까요. 아하. 아마 이렇게 된 거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서로의 전문성 혹은 자본금, 그렇죠? 혹은 경험. 근데 또 40대, 50대로 갈수록 동업에 대한 선호도는 뚝 떨어졌고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동업을 해보다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다시 이것도 동업하기는 더 싫을 것 같고 혼자서 창업할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그러면 그때는 성공 확률이 올라갈까요? 이거 관련돼서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예. 2020년 대한경영학회에서 발표한 기업가의 연령이 실패 후 재창업에 미친 영향, 네. 동업 경험과 가정 내 추가 수입원의 조달 효과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동업 경험은 창업의 지음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동반자처럼 보이지만 실패라는 현실을 찾았을 때는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에 따르면 동업 경험은 연령과 재창업 확률 사이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조정하는 변수로 작동한대요. 네. 그러니까 동업 경험이 오히려 재창업 의지를 낮출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니 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업에서 실패하면 사람들은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책임을 동업자에 돌리는 거죠. 이거를 이제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귀인 편향이라고 실패 원인을 외부 요인에 귀속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업 실패가 내 잘못이 아니야. 실패는 동업자의 문제지 내 책임이 아닌데 이러면서 그때 실패한 이유에서 뭔가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는 무조건 동업의 그 실패 경험을 가지고 사업을 할 때 동업자 탓이니까 동업을 하지 말아야지. 사업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어떤 뇌리에 더 강력하게 남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혼자 해서 실패하면 다시 해봐야지.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렇게 되는데 동업하다 실패하면 쟤랑 계속 싸워서 마음이 안 맞아서 결정이 늦어져서 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강유희 님이 동업은 해보니까 왜 하지 말라는지 알겠더라고요. 점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좀 달랐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업하면 원수가 된다라는 말이 익숙하잖아요. 예. 근데 외국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이제 롤스로이즈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자동차 레이스였던 롤스와 전구용 필라멘트를 만든 로이스가 만나 탄생한 브랜드거든요. 네. 또 다른 예는 할리 데이비슨인데요. 네. 1903년 윌리엄 S 할리와 아서 데이비슨이 협력해서 설립한 회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에 기업들의 이름 자체가 이제 창업자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데오 진행자와 제가 회사를 같이 차리면 해야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대오와 호겸을 합쳐가지고 회사명이 대호겸. 그렇죠. 오. 괜찮죠. 이름만 괜찮네. 이름만. 네. 그렇죠.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름을 따서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테슬라도 이제는 약간 뭐 동업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회사인데요. 예. 2003년에 엔지니어였던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이제는 처음에 만들었다가 그 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하면서 경영에 참여했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에 인수한 개념일 테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창업자까지는 아닌 거죠. 음. 그래서 이들 기업의 이제 공통점은 각자의 강점을 살려 협력했다는 점인데요. 해외 동업 기업들은 서로 다른 전문성을 결합하거나 각자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100년 넘는 시간 동안 동업 형체를 유지하면서도 세계적인 경쟁을 갖춘 사례를 보면 동업이 반드시 갈등과 실패에 이어지거나 아니면 실패한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동업이 위험도 있지만 기회도 크고요. 그래서 적절한 파트너를 만나고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다면 동업은 단순히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이제 성공의 동력이 될 수 있고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냥 할 일 없으니까가 아니라 돈이 모자라니까가 아니라 서로의 전문성이 결합이 됐을 때 그렇죠. 그럴 때 더 시너지를 내는 건데 외국 말고 우리나라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성공적인 동업 사례가 꽤 있긴 한데요. 예. 하지만 이제 대부분 동업이 시간이 지나면 좀 흐지부지하거나 깨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럭키금성이죠. 지금의 LG그룹과 GS그룹이 있고요. 이 두 그룹은 이제 57년간의 긴 동업 끝에 2005년에 계열 분리를 해서 각자의 길을 걷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사례는 영풍인데요. 최근에 좀 이슈가 있죠. 창업 이후 75년이란 긴 역사를 가졌지만 지금 이제 창업주 2, 3세대 간의 지분 경제가 경영권 분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동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를 경영 승계에 대한 한국 기업 문화 찾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오너들은 이제 단순히 내가 지분을 얼마 갖고 있다는 게 내 게 아니라 경영권을 갖고 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동업자 간에 이제 경영권 다툼으로 이어지게 하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이제 1세대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상속을 통해 가지고 계속 주식이 희석되잖아요.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련돼서 경영권 싸움이 생기는 거죠.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경영권 하니, 네가 경영권 하니 이러다가 다툼이 많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대를 넘어갈수록 또 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는 동업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일까 봤더니 창업 초기부터 이제 전문 경영을 두는 경우가 많고요. 이사회 중심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업자 간의 갈등이 적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매각되거나 이제 부도가 나지 않는 한 동업자 간의 약속이 이제 유지되기가 쉬운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선진국에서는 차등 의결권이나 포지션필 같은 경영권 방어 장치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있다 보니까 경영권 분쟁도 줄어들고 지속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엔 이제 동업의 성공 여부는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한국처럼 이제 지분과 경영을 모두 소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동업이 오래가기 어렵죠. 하지만 이제 전문성을 존중하고 경영 구조를 좀 체계적으로 설계한다면 이제 동업도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있죠. 꼭 과반 지분이 아니어도 되고 단수가 되더라도 기업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약간 좀 미국식 사고에 가깝고 앞에서도 LG그룹과 GS그룹 어떻게 보면은 갈등 없이 계열을 분리한 모범적인 사례로 맞습니다. 손꼽히는데 또 어떻게 보면 공개 기업이고 주식회사인데 마치 가족 기업처럼 자기네들끼리 뗐다 붙였다 하고 나눠 가졌다라는 비판도 되게 높죠. 뭐 LG, GS뿐만 아니라 뭐 LX, LF 등등등 거의 뭐 셀 수 없이 분열해서 나갔으니까요. 하여튼 양면성이 있습니다. 꼭 동업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 리더를 세우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뭐 공동대표, 각자 대표 등등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보통 이제 한 명의 강력한 리더가 회사를 이끌거나 뭐 조직을 이끌어야 된다 이런 게 보통 통념이잖아요. 근데 최근 이제 일부 기업에서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의 CEO, 이제 공동 CEO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1996년부터 2020년까지 S&P 1200과 러셀 1000에 상장된 2200개 기업을 살펴봤더니 네. 공동 CEO가 이끄는 기업은 100개도 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많은 기업 중에. 그래서 사례가 워낙 많지 않다 보니까 공동 경영을 하면 의사결정이 느리다. 부정적인 시간이 굉장히 많았죠. 그렇다면 실제로 그럴까? 이거 관련해서 조사가 있었는데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공동 CEO를 둔 87개 상장 기업의 성과는 오히려 매우 좋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동 CEO가 재임한 동안 평균 연간 주주 수익률은 약 10%였는데요. 이는 단독 CEO 평균 수익률이 7%보다 훨씬 많은 거였죠. 그리고 게다가 공동 CEO를 둔 기업의 약 60%가 평균을 초과하는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어허. 거기다가 공동 CEO면 서로 뭐 다투니까 오래 못하겠지를 생각했는데 네. 공동 CEO의 임기는 평균 5년으로 단독 CEO랑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 공동 CEO 체제도 안정적인 리더십을 주고 그리고 성과도 좋았다는 것이죠. 아하.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 역시 공동 CEO 그냥 2명 이상을 세운다가 아니라 각각 재무면 재무, 전략이면 전략, IT 기획이면 기획 이런 식으로 해서 각자의 전문성이 있을 때 또 시너지가 나는 거고. 맞습니다. 동업처럼. 약간 근데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리더가 여러 명 있으면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충돌이 날 수도 있고요. 좀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요? 어때요? 맞습니다. 그 공동 CEO 모델이 기업 경영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 다 적합한 건 아니죠. 이제 시장 변화가 크지 않은 이제 안정적인 산업에서는 한 명의 CEO가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요즘에 경영 관계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거의 사실 뉴스 보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오전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막 저도 기술 변화도 더 빠르고. 너무 빠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신없어요. 정신없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제 신문을 항상 몇 개씩 보는데 네. 신문을 아침에 딱 열어보면 그 읽고 있으면 그 사이 그 반나절 사이에 세상이 또 바뀌어 있어가지고 너무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술적 신가 너무 예. 빠르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른 경우가 빨리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공동 CEO 하면은 오히려 나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 CEO가 이제 긍정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있거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한 명의 CEO가 기술 혁신에 집중해요. 기술 혁신 너무 빠르니까. 그 다른 한 명은 이제 마케팅이나 재무, 전통적인 비즈니스 운영에 그렇죠. 주력을 하게 되면 시너지가 더 좋은 거죠. 이렇게 하면 CEO가 마치 두 곳에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관리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운영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또 왜 창업도 요즘에 스타트업들도 황금률이라고도 하는데 3명이 창업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기획, IT, 경영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그 3명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벤처캐피탈이나 스타트업 업계에서. 그래서 C레벨이라는 말이 그렇게 생겼군요. 네, C레벨에서 그렇죠. 각각이 맡아서 하잖아요. 뭐 CTO, CEO, 뭐 COO 뭐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3220님이 동업을 5년 넘게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가짐 해왔지만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항상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할만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마지막으로 동업을 하거나 공동 리더를 할 때 좀 신경 써야 할 점 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예, 그러니까 동업은 이제 사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함께 성장하는 협력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어려움도 많고 이제 신뢰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동업이 잘 이루어진다면 더 큰 성공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영어로 이제 컴퍼니라고 부르는데 이 어원이 빵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말에서 왔대요. 컴퍼니라는 뜻이요. 예. 그래서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산물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홀로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정신이야말로 오늘날 동업의 가치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동업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체계와 신뢰가 어우러져서 빛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컴퍼니가 같이 빵을 먹는 사람들이란 예. 뜻 어원이네요.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회사 식구들 식구들.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공동체 의식도 또 가져야 한다라는 거. 서울벤처대학원대학 전호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어제 오전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0시간 넘는 조사를 받은 뒤 어젯밤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구금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가운데 공수처는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엽니다. 앞서 지난 14일 첫 변론 기일은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조기 종료됐지만 두 번째 기일부터는 윤 대통령 참석 없이도 변론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의 1차 공판 준비 기일이 오늘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첫 재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까지 과정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한국의 법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문미정님께서 오늘 저의 생일입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 중이고 애들은 아직 연락이 없네요. 라고. 자, 전국에 문미정님을 어머니로 두신 분들은 지금 꼭 전화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대신 축하해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7536님이 왜 저는 안 뽑힐까요? 왜 안 읽힐까요? 유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답, 경제상식 퀴즈 정답 4글자 아까 보내주셨는데 제가 어떤 고집을 부리는 건 아니고요. 시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가만히 주변을 보면은 남의 말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주장만 펼치는 사람들. 혹시 그런 분들 아시는 분들이나 내 얘기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을 좀 올려주시고요. 상대방은 엄청나게 답답함을 느끼는데 끝까지 억지 부리는 사람들 고집불통 그 벽창호의 심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심리학개론 시간에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교수님은 고집 세다라는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고집이 좀 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정말로 좀 반대로 오히려 좀 너무 줏대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때가 있어가지고. 근데 누구나 또 한켠에서는 누군가한테는 또 고집이 셀 수도 있고 네. 또 한켠에서는 또 우유부단할 수도 있고 한데 네. 일단은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좀 고집을 잘 부린다,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네. 왜 그런 겁니까? 어떤 심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사실 고집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하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꼭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주관이 이제 뚜렷한 것도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너무 강하면 예. 사실 자신보다 주변 사람이 진짜 힘듭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답정너, 그러니까 답은 다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너네 답만 해라. 약간 이렇게 따르기만 해라. 따르기만 하라.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좀 보통 보면 판단이 굉장히 빨라요. 뭐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이 사안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그냥 판단을 딱 해버리고 그 판단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 네. 선입견도 너무 강할 수도 있겠고요. 네, 네. 본인이 한번 생각하면 이게 맞고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네. 내가 맞다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막 설득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이거 설득이 되나 보다. 근데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듣고 있다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그럼 난 잘못 없는데? 약간 이렇게 가버리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좀 자신이 다 틀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의심을 잘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릴 수 있다는 의심을 거의 알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 있죠. 고집 센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지 않는. 네. 아까도 제가 잠깐 내가 맞다면 맞는 거야. 네. 한다면 하는 사람의 이런 말 네. 잠깐 했잖아요. 네. 고집 센 사람들의 특유의 말투가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좀 단언적인 말투가 있죠. 단언적으로. 예, 예를 들어서 100% 이런 거. 100%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100%라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단언컨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절대. 뭐 그렇죠. 절대. 또 무조건. 오, 약간 이런 말투를 많이 쓰는데 이게 연설에서는 좀 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이런 거보다는 아마 이거는 확실히 이런 겁니다. 약간 이렇게 말하면 훨씬 좀 설득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연설과 대화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연설에서도 계속 절대, 무조건 막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숨막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에서 자꾸 설득을 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주장만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불통을 좀 낳을 수도 있다. 어떤 일반적인 연설이나 스피치에서는 네. 100% 확실히 무조건 네. 이런 게 잘 통할 수도 있지만 어느 면에서 그렇죠.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대화에서 이랬다가는 어우 갑갑하죠. 그렇죠. 진짜 갑갑하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대화 모드가 있고 연설 모드가 있는 건데 이 연설 모드를 그냥 대화의 모델에서 그냥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 수 있죠. 그러네요. 서로가 이제 통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 네. 유인숙 님이 저희 신랑은 언제나 답이 정해져 있어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네. 0157님은 고집 센 사람이 이기려면 항상 싸움이 됩니다. 네. 그냥 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라고 해주셨고 네. 근데 누구나 실수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나 행동이 변해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신의 말과 행동,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거두지 않는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는 어떤 내면의 생각이 사실 숨어 있고요. 네. 그 생각의 패턴 중에서도 아주 코어, 그러니까 아주 중심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고집이 아주 강하신 분들의 이면에 있는 생각에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라는 신념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실수해서는 안 돼.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밖에 보여줘서는 안 돼.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게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 같은 게 있잖아요. 체면. 그러니까 어떤 직위에 올라가고 하면은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권위와 신뢰가 다 무너질지도 모른다, 손상될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내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내 체면이 깎이는 거야. 그렇죠. 그럴 순 없어. 이렇게 네, 되는 거죠. 내 권위가 완전히 손상된다라고 그래서 보는 거죠. 계속 변명에 변명을 거듭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 이게 또 악순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직위보다 높은 직위로 갈수록 좀 더 그럴 수 있겠죠. 아, 우리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옆에서 누가 조언해도 내가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을 가졌다면.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존감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틀렸다고 하는 순간 내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 돼버리고 굉장히 무가치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 틀린다고 해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계가 있을 뿐이지. 고치고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 틀렸다고 하면 내가 완전히 뭔가 그 무가치해지고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태로운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들도 있죠. 약간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 좀 권력감 있는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약간 좀 불안함과도 연결이 될 수 있나요, 이게? 네, 정확합니다. 사실 기자님 왜 우리가 개를 볼 때, 꽃게를 볼 때 예. 꽃게는 딱딱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굉장히 유연한 동물이기도 하잖아요. 꽃게가요. 왜냐하면 껍질은 딱딱한데 속은 속살은 굉장히 그쵸, 연하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면 불안에 대한 하나의 패턴이 강박적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안은 굉장히 유연한 감정이고 안개 같은 감정이고 실체가 별로 없는 감정인데 그거를 감싸는 강박은 굉장히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하고 고집세고 도무지 뭐 소통이 안 되고 하는 사람의 사실 속마음에는 그만큼 큰 불안이 숨겨져 있기도 하죠. 그래요. 그만큼 그 속의 내면에는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더 겉으로 강하게 나가야 돼. 네. 내 껍데기는 딱딱해라고 해서 갑옷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속으로 내심 이거 좀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거를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고집을 부리면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잘못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신만의 철옹성이 숨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모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틀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식적으로는 자기가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자체를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무의식적 측면에서는 무의식 세계에서는 네, 자신의 굉장히 숨어 있는 취약성이 어떤 면에서는 또 아리를 털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일반적으로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는데요. 왜 좀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질 수도 있다.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의 생각은 못 바꾼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네. 편견일 수도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일정 정도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른이 된다라는 거는 경험을 계속 누적을 한다는 거잖아요. 아이는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에 대해서 좀 더 열려 있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를 간다고 할 때 초등학교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 갈수록 경험을 반복하다 보고 어떤 면에서는 그 경험을 계속하다 보니까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어떤 신념을 갖는 거예요. 아, 저런 인상을 가진 사람은 저래. 약간 이런 게 좀 자기도 모르게 틈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 보통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잖아요. 어허. 예를 들어서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은 항상 출근해서 퇴근하고 이런 뭔가 반복되는 일상이 있잖아요. 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경험을 반복하다 보니까 생각도 좀 반복될 수 있고 생각을 반복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더 공고해지고 어떤 면에서는 잘 안 바뀌는 그런 틀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속보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한국은행 금통위가 오늘 열렸는데요. 기준금리를 연 3.0%로 동결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10월, 11월에 인하를 했고 올해 1월에 내렸으면 3개월 연속이었는데 이번에는 동결을 택했네요. 3.0%에서 내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이번에도 좀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왔었는데 인하가 아니라 이번에 한국은행은 동결을 택했다라는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앞에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좀 그 생각을 바꾸기가 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생각과 경험이 토양이 그 퇴적층처럼 단단하게 퇴적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굳은 거죠. 굳은 거다. 네. 왜 생각이 굳는다라고도 네. 표현하잖아요. 네. 비슷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생각이 고정되는 건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그런 자세가 조금 더 열려 있으면 얼마든지 생각도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겠네요. 그러게요. 김나경님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는 게 자존감인 것 같습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근데 이게 주변 입장에서 보면 좀 속상합니다. 네. 답답하고 특히 이제 자녀들 입장에서 네. 아니 자꾸 어르신이 좀 병원 좀 가시라니까 안 가도 된다. 내 몸은 내가 더 잘한다. 이렇게 고집 피우지 마세요 해도 안 가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병원 안 간다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다 말하지 못한 맥락이 숨어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손자녀를 키우는 그런 어떤 할머니들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의 맥락들을 제가 살펴보는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손자녀에 대해서 뭐 영어도 막 자기가 배우려고 그러고 막 양육 기술도 배우려고 그러고 굉장히 그러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손자녀를 좀 사랑하고 손자녀가 귀해서 그러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깊이 가서 보니까 자녀한테 연결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손자녀를 키우면서 자녀에게 좀 더 내가 수용받아보고 싶고 좀 더 연결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고 같이 대화하고 싶고 마음을 통하고 싶어서. 네. 그러니까 병원을 안 간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 고집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병원에 가면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걸 내가 좀 인정해야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검사 결과가 뭔가 큰 게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비용에 대한 좀 걱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들어보려는 말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려는 말투. 엄마 맞아. 진짜 병원 가는 거 진짜 힘들지. 공감을 하면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병원 갈 때 혹시라도 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검사 나오고 이럴까 봐 난 좀 걱정되기도 불안하더라. 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나도 좀 그런 게 있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핵심일 수도 있죠. 주사 안 아프게 놔달라고 할게. 뭐 이럴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하나의 편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4133님이 특정 성씨들 네. 내 고집이 세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정 성씨나 네. 혹은 어떤 혈액형을 두고 이런 사람들은 고집 세라고들 생각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건 어떨까요?
사실 저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에 있어서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해요. 검증이 안 되죠, 정확히는.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자기 충족적 예언이 좀 크지 않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A형이니까 나는 뭐 꼼꼼하고 고집이 세 이렇게 자기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강하게 믿다 보면 자신의 행동을 그 믿음에 좀 맞추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자체가 있다기보다는 자기의 믿음이 자기를 규정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요. 벌써 시간이 다 돼가는데 직장 생활에서도 고집 센 사람하고 좀 현명하게 일하는 방법 좀 짧게 알려주신다면요. 항상 그 사람의 말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예외를 물어보는 것이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예외. 네. 그러니까 자존심을 건드리기보다는요. 대안이나 예안을 물어보기. 예를 들어서 이번 행사에는 무조건 사람이 조금 온다니까요.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아하. 그러면 들어보니 그렇긴 하네요. 이렇게 일단 인정을 해주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좀 더 많은 인원이 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해서 그 사람의 틈, 많은 인원이 만에 하나라도 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어떤 축으로 약간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한 축일 수 있다. 이렇게 약간의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능성을 열어두는 네. 연세대 이헌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723님이 세상에 100% 단연코 절대는 없습니다. 절대가 있습니다. 바로 성공예감이 100% 단연코 절대적으로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2부에서도 계속됩니다. 이한 작가와 같이 돌아옵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죠.